48세 벤츠 엔지니어는 20년간 꿈꿔온 한국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남은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한국 가요. 당신이 20년 동안 그리워하던 그곳으로. 서울에서의 6일째 밤, 그는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고 한국 의사가 48시간 만에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독일 최고 병원 두 곳이 동시에 틀렸습니다. 죽으러 온 여행이 살아 돌아가는 기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눈물과 희망의 7일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보실 수 있어요. 2024년 1월 중순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식사 후마다 복부 불편감이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식욕이 급격히 떨어졌고 한 달 만에 8kg이 빠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2월 초 슈투트가르트 대학병원에서 CT와 MRI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에 4.2cm 크기의 종양, 간으로 전이 의심. 의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종양내과로 저를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손꼽히는 암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클라우디아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병원을 찾았습니다. 종양내과 슈나이더 교수가 CT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3기 수술 불가능 단계. 항암 화학요법만 가능하며 예상 생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둘 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클라우디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디아가 제안했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자고. 2월 21일 베를린의 샤리테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져온 모든 영상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1시간 넘게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췌장암 3기 수술 불가, 항암 치료 즉시 시작 권고, 생존 기간 3개월. 두 병원 2명의 권위 있는 교수, 동일한 진단.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90일.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19세 딸 소피아는 뮌헨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무엇보다 후회되는 건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었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식, 딸의 결혼식, 손주를 안아보는 것. 그리고 클라우디아와의 약속, 은퇴 후 한국 여행. 침대 옆에서 클라우디아가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가요. 뭐? 은퇴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가요. 몸이 이런데 무슨 여행이야.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하고. 클라우디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3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서 고통받으며 죽을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당신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에서 보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클라우디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항공권을 알아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대한항공 직항편.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2장 1인당 4,500유로. 한화로 약 1,30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일은 3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한국 여행 다녀올게. 소피아가 울었습니다. 아빠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소피아야. 아빠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곳이야. 회사에도 알렸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20년간 몸담았던 벤츠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20년 전 첫 한국 출장 때 찍은 사진 한 장. 28세의 젊은 제가 한강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클라우디아와 저는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았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11시간.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은 넓고 편안했습니다. 승무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1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고 빠른 전철이었습니다. 독일의 지하철보다 더 좋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명동 호텔로 갔습니다. 오후 4시쯤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호텔 방 창문을 열자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2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었지만 저는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눈에 익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삼계탕. 20년 전 김태훈 팀장이 사줬던 그 음식. 삼계탕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2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첫날이라 일찍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제게 남은 시간. 이 도시에서 보낼 수 있는 건 이번 2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습니다. 광화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 관광객이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근정전, 경회루, 향원정을 걸었습니다. 점심은 경복궁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전망대에서 본 서울 전경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넷째 날 저녁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니 30분 만에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공원까지 배달이 된다니 놀라웠습니다. 치킨을 뜯으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20년 전 김태훈 팀장과 왔던 그 한강. 이제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현대차 본사를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화상으로만 보던 김태훈 팀장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전에 이메일을 보냈고 김 팀장이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로비에서 김태훈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30대 중반이었던 그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슈미트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팀장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팀장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김 팀장이 삼계탕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20년 전에도 여기 왔었죠?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벤츠는 어떠세요? 저는 퇴사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요. 김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슈미트 씨,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클라우디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소피아야. 오늘은 어디 갔어요? 경복궁이랑 현대차 본사 갔다 왔어. 김 팀장님도 만났고. 많이 아프지는 않으세요?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매일 밤 우는 거 저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한국 음식 잘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그래야 오래.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소피아야.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클라우디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매일 밤 전화하잖아요. 당신 목소리 들으려고. 혹시 마지막이 될까봐. 저도 울었습니다. 6째 날은 천천히 보냈습니다. 명동과 이태원을 걸으며 쇼핑도 하고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소피아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드셨어요? 비빔밥이랑 떡볶이 먹었어. 맛있었어요? 응, 정말 맛있었어. 소피아야, 나중에 너도 한국 와야 돼. 아빠가 다 보여줄게. 네, 아빠. 꼭 함께 와요. 3월 16일 밤 11시 갑자기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칼로 배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물을 가져왔지만 토할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저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울면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혈압, 산소 포화도, 심전도를 체크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한국에서 죽는 건가? 클라우디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이정민 교수가 저를 진료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슈미트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정하세요. 저는 복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췌장 쪽이요. 기저질환 있으세요? 췌장암 3기입니다. 독일에서 진단받았어요. 독일 진단서를 가지고 계세요? 클라우디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교수가 진단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베를린 샤리테 병원.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CT를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30분 후 CT 촬영을 마쳤습니다. 독일에서는 CT 한 번 찍으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통증은 진통제로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2시간 후 이정민 교수가 소화기내과 박준영 교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박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CT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슈미트 씨 부인.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의 종괴가 보입니다. 4.2cm 크기. 독일 소견서와 동일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괴의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췌장암의 형태가 아니에요. 경계가 비교적 깔끔합니다. 췌장암은 보통 경계가 불규칙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암이 아니라는 건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시경 초음파로 조직을 직접 채취해서 병리 검사를 해야 합니다. 클라우디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독일 진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조직 샘플을 채취했고 결과는 48시간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서 쉬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 박다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슈미트 씨 열재겠습니다. 체온계를 건네주고 혈압을 재고 링거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거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실력 정말 좋거든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다혜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소화하기 편한 걸로 준비했어요. 점심때도 저녁때도 박 간호사가 왔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 때도 그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였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떨려서. 박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나갔다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유차예요.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독일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빌크래프트. 힘내세요.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밤 복도를 걷다가 클라우디아가 구석에 앉아 우는 걸 봤습니다. 박다혜 간호사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티슈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3월 19일 오전 박준영 교수와 이정민 교수가 병실로 왔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교수가 의자에 앉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미트 씨, 좋은 소식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췌장암이 아닙니다. 만성 췌장염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염증성 종괴입니다. 클라우디아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안 죽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췌장염은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항생제와 소염제로 염증을 잡고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수술도 필요 없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췌장염과 췌장암은 CT 영상에서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독일 병원들은 영상 소견과 종양 표지자 수치만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없이 췌장암을 확진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희는 내시경 초음파로 직접 조직을 채취해서 확인했습니다. 암세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그 무서운 선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딸 소피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소피아야. 아빠 안 죽어. 네. 췌장암이 아니었어. 오진이었어. 한국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는데 그냥 췌장염이래. 소피아가 화면 너머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요, 아빠? 정말이야. 아빠 살았어. 한국이 아빠를 살렸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실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간호사들이 2시간마다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식사도 맛있었습니다. 죽, 국, 반찬. 환자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저를 간호했습니다. 김태훈 팀장도 문병을 왔습니다. 슈미트 씨,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팀장님. 한국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3월 31일 퇴원했습니다. 최종 진료비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응급실 진료, CT 검사, 혈액 검사, 내시경, 초음파, 조직 검사, 2주 입원비 약값. 총 280만 원, 약 2,100유로였습니다. 독일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면 10만 유로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저를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퇴원 다음 날 클라우디아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경복궁 다시 가요. 경복궁요? 네. 우리 일주일 전에 갔잖아요. 그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뭐라고 했죠?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 풍경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작이라고 말해요. 우리 다시 가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진 찍어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렸습니다. 광화문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였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사진이라고 생각하면서 클라우디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 다시 찍어요. 같은 자리에서 저는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클라우디아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사진이랑 비교해 볼까요? 화면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구도, 같은 사람.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 사진 속 제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사진 속 제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경회로를 걸으며 클라우디아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에 또 와요. 그리고 내후년에도. 소피아도 데리고 와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매년 오자. 한국은 이제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 한옥마을을 지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옥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클라우디아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뻔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한국이 당신을 다시 살려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는 한국이 제 꿈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제 생명이 됐어요. 4월 5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20년 전 처음 왔을 때는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명을 살린 나라가 됐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하이델베르크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국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한국과 동일했습니다. 만성 췌장염. 슈나이더 교수가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오진했습니다. 조직 검사 없이 영상만으로 판단한 게 실수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살아났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이 아니라 서드 오피니언까지 받길 잘했다고. 그리고 그 서드 오피니언이 한국에서 이뤄진 게 행운이었다고. 벤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동료들이 환영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태극기를 놓았습니다. 2025년 3월 1년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디아와 소피아 세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소피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한국이다. 그래,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나라야. 이번에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렇죠? 클라우디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매년 올 거야. 한국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봄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독일 최고 병원 두 곳이 동시에 오진했고 한국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는 취소됐습니다. 마지막 여행은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의 중요성, 한국 의료의 우수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